그날 평양의 어느 허름한 사무실에서였습니다. 상급 동무가 잠깐 자리를 비운 사이 저는 책상 위에 놓인 문서 한 장을 보게 되었습니다. 빨간 도장이 찍힌 그 종이에는 이름들이 빼곡히 적혀 있었고 그 중간쯤 제 이름이 있었습니다. 그 옆에 적힌 네 글자. 즉시 처리 대상. 심장이 멈추는 줄 알았습니다. 손이 떨렸고 입술이 바싹 말랐습니다. 여기서 남으면 나는 죽는다. 그 순간 모든 게 명확해졌습니다. 살고 싶다면 도망쳐야 한다는 것을. 그로부터 사흘 뒤 저는 병든 어머니를 모시고 평양을 빠져나갔습니다. 이 탈출기가 궁금하시다면 구독과 좋아요 버튼을 눌러주세요. 여러분의 관심이 저 같은 탈북민들의 이야기를 세상에 알리는 큰 힘이 됩니다. 지금부터 그 전말을 들려드리겠습니다. 제 이야기는 사실 평양이 아니라 함경북도 아오지라는 곳에서 시작됩니다. 아오지 탄광. 북한에서 그곳은 정치범 수용소와 다름없는 곳이었습니다. 제 아버지는 그곳 광부였습니다. 어렸을 때 기억나는 건 새벽마다 사이렌 소리와 함께 아버지가 나가시는 모습이었습니다. 석탄 가루가 온몸에 묻어 얼굴도 제대로 알아볼 수 없을 정도였습니다. 어머니는 늘 걱정스런 눈으로 아버지를 바라보셨습니다. 언젠가는 안 돌아오실 수도 있어. 그 말의 의미를 저는 그때는 몰랐습니다. 제가 11살 되던 해 겨울이었습니다. 탄광에서 사고가 났다는 소식이 들려왔습니다. 갱도가 무너졌고 20명이 넘는 광부들이 매몰됐다고 했습니다. 어머니는 울면서 탄광으로 달려가셨지만 당국은 가족들을 막았습니다. 시신 수습 불가, 갱도 폐쇄 조치. 그게 전부였습니다. 아버지는 그렇게 사라지셨습니다. 장례식도 추모도 없었습니다. 당에서는 영웅적 희생이라고 했지만 저희 가족에게는 아무런 보상도 없었습니다. 오히려 그 반대였습니다. 아버지가 돌아가신 후 저희 가족은 감시 대상이 되었습니다. 왜냐하면 아오지 출신이라는 것 그 자체가 이미 출신 성분이 낮다는 의미였기 때문입니다. 동네 인민반장은 우리 집을 수시로 들락거렸고 이웃들도 우리를 피했습니다. 누군가와 말을 나누면 그것조차 의심스러운 행동으로 보고될 수 있었습니다. 어머니는 매일 새벽부터 밤늦게까지 일했지만 배급은 늘 부족했습니다. 옥수수죽 한 그릇으로 하루를 버티는 날이 많았습니다. 저는 학교에서 배운 대로 위대한 수령님 덕분에 행복하다고 외쳤지만 속으로는 알고 있었습니다. 이게 정말 행복한 삶인지. 15살이 되던 해 저는 운이 좋게도 평양으로 갈 수 있는 기회를 얻었습니다. 당에서 모범 청년을 선발한다고 했고 제가 학교 성적이 좋아서 추천을 받은 겁니다. 어머니는 제 손을 꼭 잡으며 말씀하셨습니다. 평양 가서 잘 살아라, 엄마는 괜찮으니까. 그렇게 저는 아오지를 떠났습니다. 하지만 출신 성분이라는 꼬리표는 절대 떼어낼 수 없었습니다. 평양에 가서도 제 신분 기록에는 늘 아오지 출신이라는 낙인이 찍혀 있었습니다. 그것은 곧 영원한 감시 대상이라는 의미였습니다. 평양에서의 삶은 아오지보다는 나았습니다. 적어도 굶주리지는 않았으니까요. 저는 구역 행정사무소에서 문서 정리 업무를 맡았습니다. 매일 똑같은 일이었습니다. 주민통행증 발급 기록, 배급 내역, 당 생활 총화 보고서 수백 장의 문서들을 분류하고 정리하는 일. 그러던 어느 날이었습니다. 28살이 되던 해봄 저는 우연히 한 파일을 열게 되었습니다. 주민 동향 감시 대상자 명단이라고 적힌 기밀 문서였습니다. 호기심에 몇 페이지를 넘기다가 저는 그만 숨이 멎는 줄 알았습니다. 거기 제 이름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옆에 빨간 펜으로 적힌 코드 B-7급 잠재적 반당 요소. 손이 떨렸습니다. B-7급이라는 것은 즉각 제거 가능 대상을 의미한다는 걸 저도 알고 있었습니다. 아버지의 사망, 아오지 출신 친척 중 월남자나만으로 간 사람 의심 사례. 온갖 이유들이 나열되어 있었습니다. 심지어 제가 학창시절 친구와 나눈 대화 중 배고프다고 한 말까지 기록되어 있었습니다. 나는 이미 죽음의 문턱에 서 있구나. 그 순간 깨달았습니다. 아무리 성실하게 살아도 아무리 충성을 다해도 출신 성분이 낮으면 언젠가는 숙청당할 수밖에 없다는 것을. 북한에서 저 같은 사람은 언제든 제거해도 되는 존재일 뿐이라는 것을. 그날 이후 저는 매일 밤 악몽에 시달렸습니다. 보이부원이 새벽에 집문을 두드리는 꿈, 어둠 속에서 끌려가는 꿈, 신문당하는 꿈. 깨어나면 온몸이 땀으로 흠뻑 젖어 있었습니다. 출근길에도 퇴근길에도 누군가 제 뒤를 따라오는 것 같았습니다. 실제로 감시를 받고 있었는지는 모르겠습니다.
하지만 그 공포는 실제했습니다. 동료들과 대화할 때도 식당에서 밥을 먹을 때도 늘 조심해야 했습니다. 한마디 한마디가 보고서에 기록될 수 있었으니까요. 어머니에게 이 사실을 말씀드릴 수도 없었습니다. 아우지에 홀로 계신 어머니는 이미 병환으로 누워 계셨고 제가 보내는 돈으로 겨우 연명하고 계셨습니다. 만약 제가 숙청당하면 어머니도 함께 끌려갈 것이 분명했습니다. 그렇게 2년이 흘렀습니다. 저는 매일 같은 사무실에서 같은 일을 하면서 언제 올지 모르는 그날을 기다리며 살았습니다. 출근할 때마다 오늘일까? 싶었고 퇴근할 때마다 오늘은 살아남았구나 안도했습니다. 그러다 그날이 왔습니다. 제가 그토록 두려워하던 바로 그날이. 그날 아침은 유독 추웠습니다. 30살이 되던 해 2월 초하루였습니다. 새벽 5시 저는 평소처럼 일어나 출근 준비를 했습니다. 그런데 창밖을 보는 순간 심장이 멎는 줄 알았습니다. 골목 입구에 검은색 승용차 한 대가 서 있었습니다. 보이부 차량이었습니다. 그들은 새벽에 옵니다. 사람들이 잠든 시간 저항할 틈도 주지 않고 체포하기 위해서. 오늘이구나. 더 이상 생각할 시간이 없었습니다. 저는 서랍에서 미리 준비해둔 작은 가방을 꺼냈습니다. 그 안에는 옷 한 벌, 중국 돈 조금 그리고 어머니 사진이 전부였습니다. 사무실에서 몰래 복사해둔 통행증 양식도 함께 넣었습니다. 계단을 조용히 내려가면서 저는 이웃집 문을 보았습니다. 그곳에는 평소 친절하게 대해주던 할머니가 살고 계셨습니다. 작별 인사라도 하고 싶었지만 그럴 수 없었습니다. 만약 제가 도망친 사실이 알려지면 그 할머니도 연좌제로 처벌받을 수 있었으니까요. 뒷문으로 빠져나와 저는 골목을 빠르게 걸었습니다. 뛰면 수상하게 보일 것 같아서 최대한 평범하게 걸으려고 애썼습니다. 심장은 미친 듯이 뛰고 있었지만 얼굴만큼은 무표정을 유지했습니다. 평양 외곽으로 가는 길목에는 검문소가 있었습니다. 통행증 없이는 절대 통과할 수 없는 곳이었습니다. 하지만 저는 사무실에서 일하면서 몰래 훔쳐둔 도장과 양식이 있었습니다. 떨리는 손으로 급조한 통행증을 만들어 검문소 앞에 섰습니다. 어디 가는가? 군인이 통행증을 확인하며 물었습니다. 저는 최대한 침착하게 대답했습니다. 함경도 청진입니다. 어머니께서 위독하시다는 연락을 받아서요. 군인은 통행증을 유심히 들여다봤습니다. 도장이 흐릿한 부분이 있었습니다. 심장이 터질 것 같았습니다. 만약 여기서 걸리면 저는 즉시 체포될 것이고 고문당한 후 처형될 것이 분명했습니다. 가라. 군인이 통행증을 돌려주었습니다. 저는 겉으로는 담담하게 속으로는 안도하며 검문소를 빠져나왔습니다. 그 순간 뒤에서 무전기 소리가 들렸습니다. 평양구역에서 B-7급 대상자 행방불명 전 검문소 긴급 경계 태세. 저에 대한 수배령이 떨어진 겁니다. 검문소 군인이 뒤돌아보기 전에 저는 재빨리 길모퉁이로 숨어들었습니다. 더 이상 검문소는 이용할 수 없었습니다. 이제부터는 산길과 논밭을 통해서만 이동해야 했습니다. 평양에서 함경도까지는 수백 킬로미터였습니다. 기차도 버스도 탈 수 없었습니다. 저는 오직 걸어서 숨어서 도망치면서 북쪽으로 향했습니다. 목적지는 단 하나. 아우지에 계신 어머니를 모시고 함께 탈출하는 것이었습니다. 사흘 동안 걸었습니다. 낮에는 숲속에 숨어 있다가 밤에만 이동했습니다. 배는 고팠지만 마을에 들어가 음식을 구할 수는 없었습니다. 혹시라도 누군가 신고하면 끝이었으니까요. 산에서 나무 껍질을 벗겨 씻고 눈을 녹여 물을 마시며 버텼습니다. 함경도 아우지에 도착했을 때 저는 거의 쓰러질 것 같았습니다. 하지만 어머니를 만난다는 생각 하나로 버텼습니다. 어둠을 틈타 집으로 들어갔습니다. 어머니는 누운 채로 저를 보셨습니다. 몇 년 사이에 많이 야위셨습니다. 기침을 하시는 모습이 예전에 건강하셨던 모습과는 너무나 달랐습니다. 엄마. 저는 어머니 손을 잡고 울었습니다. 어머니는 제 머리를 쓰다듬으며 물으셨습니다. 무슨 일이냐? 왜 이렇게 급하게 왔냐? 저는 평양에서 있었던 일을 모두 말씀드렸습니다. 숙청 명단, 도망 그리고 이제 우리가 함께 북한을 떠나야 한다는 것을. 어머니는 한참 동안 아무 말씀도 하지 않으셨습니다. 그러다가 고개를 저으셨습니다. 나는 못 간다. 나는 너무 늙었고 병들었어. 너라도 살아라. 그 말을 듣는 순간 가슴이 찢어지는 것 같았습니다. 저는 어머니 손을 더 세게 잡으며 말했습니다.
안 돼요. 제가 평양에서 도망친 걸 당국이 알면 엄마도 연좌제로 끌려갈 거예요. 그들은 가족도 용서하지 않아요. 엄마 여기 남으면 우리 둘 다 죽어요. 어머니 눈에 눈물이 고였습니다. 어머니도 알고 계셨습니다. 북한에서 가족 중 한 명이 도망치면 남은 가족들은 모두 정치범 수용소로 보내진다는 것을. 3대가 멸족당하는 것이 북한의 법이었습니다. 중국 가면 살 수 있겠냐? 어머니가 떨리는 목소리로 물으셨습니다. 저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예, 중국에서 한국으로 갈 수 있는 방법이 있다고 들었어요. 브로커들이 도와준대요. 돈은 제가 모아둔 게 있어요. 어머니는 긴 한숨을 내쉬셨습니다. 그리고 천천히 몸을 일으키셨습니다. 알았다 가자. 어차피 여기 남아봤자 죽을 운명이라면 차라리 너랑 같이 가는 게 낫겠구나. 저는 어머니를 꼭 껴안고 울었습니다. 우리는 그날 밤 최소한의 집만 챙겼습니다. 옷 몇 벌, 약간의 돈, 그리고 아버지 사진 한 장. 그게 전부였습니다. 새벽 4시 우리는 집을 나섰습니다. 아오지에서 두만강까지는 약 50km. 하루 만에 갈 수 있는 거리는 아니었지만 우리에게는 시간이 없었습니다. 수배령이 전국으로 퍼지기 전에 국경을 넘어야 했습니다. 길을 걸으면서 어머니는 자꾸 뒤를 돌아보셨습니다. 평생을 살아온 땅, 남편이 묻혀 있는 곳, 추억이 서린 곳 모든 것을 뒤로하고 떠나는 것이었습니다. 어머니의 그 표정을 저는 평생 잊지 못할 것 같습니다. 미안해요, 엄마. 미안할 것 없다. 너도 나도 살아야지. 중국 영길의 작은 여관이었습니다. 브로커가 우리를 이곳에 숨겨준 지 사흘째였습니다. 좁은 방에는 우리 모녀 외에 2명이 더 있었습니다. 함경도에서 온 김순이라는 여자와 평양 출신이라는 박철수라는 남자였습니다. 우리는 자연스럽게 서로의 이야기를 나눴습니다. 모두 비슷한 이유로 탈북했습니다. 굶주림, 억압, 그리고 자유에 대한 갈망. 특히 박철수는 친절했습니다. 어머니가 기침을 하시면 물을 떠다 드렸고 제가 불안해하면 괜찮다고 다독여줬습니다. 우리 모두 살아서 한국 갈 거예요. 조금만 참아요. 그의 말이 위로가 됐습니다. 처음으로 동지애 같은 걸 느꼈습니다. 나흘째 되던 밤이었습니다. 새벽 2시쯤 저는 화장실에 가려고 일어났습니다. 복도를 지나가는데 박철수가 계단 아래에서 누군가와 통화하고 있었습니다. 낮은 목소리였지만 들렸습니다. 네, 동무 3명 확인했습니다. 여자 2, 나이 든 여자 1. 내일 새벽 4시에 이동한다고 합니다. 심장이 멎는 줄 알았습니다. 그 말투, 그 호칭. 동무라는 말은 북한에서만 쓰는 표현이었습니다. 그리고 그가 중국어가 아닌 조선어로 통화하고 있다는 것. 저는 숨을 죽이고 계단 뒤에 숨었습니다. 박철수가 계속 말했습니다. 보상금은 확실한 겁니까? 1인당 중국 돈 5천 위안이라고 하셨죠? 그 순간 모든 게 명확해졌습니다. 박철수는 탈북자가 아니었습니다. 보위부에서 보낸 추격조였습니다. 탈북자로 위장해서 우리와 동행하며 정보를 캐내고 우리를 북한으로 송환시키려는 것이었습니다. 손발이 얼어붙었습니다. 내일 새벽 4시. 브로커가 우리를 한국행 루트에 태운다고 했던 시간이었습니다. 하지만 그때 기다리고 있는 건 브로커가 아니라 북한 추격조일 것이었습니다. 저는 조용히 방으로 돌아왔습니다. 어머니를 깨웠습니다. 엄마 일어나세요. 조용히. 어머니는 놀라 눈을 뜨셨습니다. 저는 귓속말로 모든 것을 말씀드렸습니다. 어머니 얼굴이 창백해졌습니다. 그럼 어떡하지? 김순이도 깨워야 했습니다. 하지만 확신이 없었습니다. 혹시 그녀도 공작원이라면? 하지만 그녀를 두고 갈 수는 없었습니다. 저는 김순이를 조용히 깨워 귓속말로 상황을 설명했습니다. 그녀 눈이 커졌습니다. 거짓말이죠? 직접 들었어요. 계단에서 통화하는 걸. 김순이가 떨리는 손으로 입을 막았습니다. 우리 셋은 빠르게 상의했습니다. 새벽 4시 전에 이곳을 빠져나가야 했습니다. 하지만 어디로 가야 할지 몰랐습니다. 그때 김순이가 말했습니다. 저 사실 다른 브로커 연락처가 하나 더 있어요. 만약을 대비해서 숨겨뒀는데. 우리는 짐을 최소한으로 챙겼습니다. 새벽 3시 박철수가 깊이 잠든 사이 우리는 창문으로 빠져나왔습니다. 2층이었지만 다행히 아래에 쓰레기 더미가 있어서 큰 부상 없이 내려올 수 있었습니다. 거리를 빠르게 걸으면서 저는 뒤를 계속 돌아봤습니다.
박철수가 우리가 사라진 걸 눈치채면 즉시 추적할 것이 분명했습니다. 김순희가 알려준 주소로 찾아갔습니다. 연길 변두리의 한 교회였습니다. 문을 두드렸고 한국인으로 보이는 남자가 문을 열었습니다. 탈북자십니까? 우리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 남자는 우리를 안으로 들였습니다. 지금 위험한 상황이에요. 추격조가 있어요. 제 말을 듣고 그 남자의 표정이 굳어졌습니다. 알았습니다. 여기서 숨어 계세요. 제가 도와드리겠습니다. 그렇게 우리는 간신히 살아남았습니다. 하지만 이제 중국에서도 안전하지 않았습니다. 하루빨리 이곳을 떠나야 했습니다. 교회에서 숨은 지 이틀째 한국인 선교사 이 목사님이 우리에게 말했습니다. 한국으로 가려면 비용이 많이 듭니다. 1인당 500만 원 정도. 우리에게는 그런 돈이 없었습니다. 평양에서 모아온 돈은 브로커에게 다 주고 지금은 거의 빈털터리였습니다. 이 목사님은 안타까운 표정을 지었습니다. 그럼 일단 일을 하면서 돈을 모으셔야 할 것 같습니다. 그렇게 우리는 중국에 머물게 됐습니다. 김순희는 식당에서 일을 구했고 저는 한 공장에서 불법으로 일했습니다. 어머니는 나이가 많아 일을 할 수 없었고 교회에서 쉬셨습니다. 석 달이 지났습니다. 돈은 조금씩 모였지만 여전히 한국 가기엔 턱없이 부족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공장 사장이 제게 말했습니다. 너 결혼할 생각 없어? 깜짝 놀라 물었습니다. 무슨 말씀이세요? 우리 마을에 장가 못 간 남자들이 많거든. 조선족 여자 구하기 힘든데 북한 여자면 딱 좋지. 신분증 문제도 남편이 해결해주고. 저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전 결혼 생각 없습니다. 사장은 웃으며 말했습니다. 생각해봐. 여기서 계속 이렇게 숨어 살 거야? 결혼하면 적어도 신분은 안전해져. 그날 밤 저는 이 목사님께 그 이야기를 했습니다. 이 목사님 표정이 굳어졌습니다. 조심하세요. 그게 인신매매일 수 있습니다. 인신매매요? 중국 농촌에서는 탈북 여성을 돈 주고 사서 강제로 결혼시키는 경우가 많습니다. 한번 들어가면 빠져나오기 어려워요. 등골이 오싹했습니다. 그 후로 공장 사장은 계속 저를 설득했습니다. 심지어 어느 남자를 데려와서 보여주기까지 했습니다. 이 사람이 너 마음에 들어해. 부자야. 땅고 많고. 그 남자는 50살은 넘어 보였고 이가 빠져 있었습니다. 저는 다시 거절했습니다. 죄송하지만 저는 정말 안 됩니다. 그날 이후 공장 분위기가 이상해졌습니다. 사장이 제 월급을 주지 않았습니다. 결혼하면 줄게. 저는 항의했지만 소용없었습니다. 신분증이 없는 저는 경찰에 신고할 수도 없었습니다. 어느 날 밤 김순희가 급하게 교회로 찾아왔습니다. 얼굴이 창백했습니다. 언니, 저 팔렸어요. 뭐라고? 식당 사장이 절 어떤 남자한테 팔았어요. 중국 돈 3만 위안에 내일 그 남자 집으로 가야 된대요. 김순희가 울면서 말했습니다. 도망쳐야 돼요. 여기서 더 있으면 우리 다 팔려요. 이 목사님도 우리를 도와주셨습니다. 제가 알아보니 이 지역에 인신매매 조직이 있습니다. 탈북 여성들을 표적으로 삼아요. 당장 다른 지역으로 옮겨야 합니다. 우리는 그날 밤 짐을 챙겼습니다. 이 목사님이 다른 도시의 교회로 연락을 취해줬습니다. 상하이에 있는 교회로 가세요. 거기서 동남아시아로 가는 루트를 연결해 줄 겁니다. 새벽 4시 우리는 기차역으로 향했습니다. 그런데 역 앞에서 공장 사장과 그의 일당들이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어디가? 사장이 제 팔을 붙잡았습니다. 저는 소리쳤습니다. 놔요? 월급 받아먹고 도망가려고? 그럼 결혼으로 갚아. 그때였습니다. 이 목사님이 나타나서 소리쳤습니다. 경찰 부를 거야. 인신매매는 범죄야. 사장이 비웃었습니다. 불러봐. 이 여자들 불법 체류자야. 경찰 오면 북한으로 송환돼. 이 목사님이 핸드폰을 꺼내 사진을 찍기 시작했습니다. 한국 언론에 이 사진 보낼 거야. 중국 공안이 탈북 여성 인신매매 방조했다고. 사장 얼굴이 굳어졌습니다. 중국 정부도 국제적으로 인신매매 문제로 비난받는 것을 싫어했습니다. 사장이 제 팔을 놨습니다. 우리는 재빨리 기차에 올랐습니다. 기차가 출발하면서 저는 뒤를 돌아봤습니다. 사장이 주먹을 쥐고 서 있었습니다. 상하이로 가는 기차 안에서 어머니가 제 손을 잡으셨습니다. 정말 다행이다. 저도 안도했습니다. 하지만 동시에 깨달았습니다.
중국도 우리에겐 지옥이었다는 것을. 상하이 교회에서 만난 조선족 브로커는 우리에게 새로운 루트를 제안했습니다. 태국까지 가면 거기서 한국 대사관에 갈 수 있어요. 하지만 비행기는 못 타요. 신분증이 없으니까 배를 타야 해요. 배요? 화물선 2호 컨테이너에 숨어서 가는 거예요. 어머니가 걱정스럽게 물으셨습니다. 얼마나 걸려요? 일주일 정도 힘들 거예요. 하지만 다른 방법이 없어요. 우리에게는 선택의 여지가 없었습니다. 남은 돈을 모두 브로커에게 줬습니다. 사흘 후 우리는 상하이 항구의 화물선에 올랐습니다. 컨테이너 안에는 우리 셋 외에 5명이 더 있었습니다. 모두 탈북자들이었습니다. 좁은 공간 환기구 하나. 물과 빵이 조금 있었지만 일주일을 버티기엔 턱없이 부족했습니다. 배가 출항했습니다. 처음 이틀은 괜찮았습니다. 하지만 사흘째부터 지옥이 시작됐습니다. 컨테이너 안 온도가 올라갔습니다. 밖은 한여름이었고 철제 컨테이너는 찜통이 됐습니다. 숨쉬기조차 힘들었습니다. 물은 빠르게 떨어졌고 사람들은 탈수 증상을 보이기 시작했습니다. 나흘째 한 남자가 쓰러졌습니다. 의식을 잃었고 맥박이 약해졌습니다. 우리는 컨테이너 벽을 두드렸습니다. 살려주세요. 사람이 죽어가요. 하지만 아무도 오지 않았습니다. 화물선 직원들도 우리가 여기 있는지 모를 수도 있었습니다. 그 남자는 결국 5째 날 새벽에 숨을 거뒀습니다. 컨테이너 안에서 우리 눈앞에서. 우리는 그의 시신을 컨테이너 한쪽 구석에 놓고 묵념했습니다. 하지만 그게 전부였습니다. 장례도 매장도 할 수 없었습니다. 어머니의 상태도 악화됐습니다. 기침이 심해졌고 열이 났습니다. 저는 남은 물을 어머니께 드리려 했지만 어머니는 거절하셨습니다. 너희들이 마셔야지. 나는 괜찮아. 엄마. 한국 가면 제대로 치료받을 수 있잖아. 조금만 참자. 8일째 배가 멈췄습니다. 컨테이너 문이 열렸고 밝은 햇빛이 쏟아져 들어왔습니다. 저는 눈이 부셔서 제대로 볼 수가 없었습니다. 나와. 태국어였습니다. 우리는 비틀거리며 밖으로 나왔습니다. 그리고 쓰러졌습니다. 눈을 떴을 때 저는 병원에 있었습니다. 옆 침대에는 어머니가 누워 계셨고 김순희도 링거를 맞고 있었습니다. 어떻게? 간호사가 설명했습니다. 화물선 직원이 컨테이너를 열었을 때 우리를 발견했고 즉시 병원으로 옮겼다고 했습니다. 그리고 경찰이 왔고 우리가 탈북자라는 걸 알게 됐다고 했습니다. 며칠 후 한국 대사관 직원이 병원으로 왔습니다. 대한민국으로 가시겠습니까? 저는 울면서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네, 가고 싶어요. 직원이 손을 내밀었습니다. 환영합니다. 이제 안전합니다. 그 말을 듣는 순간 저는 그동안 참아왔던 모든 감정이 터져 나왔습니다. 평양에서 도망친 날부터 두만강을 건너고 중국에서 숨어 지내고 컨테이너에서 죽을 뻔했던 모든 순간들이 떠올랐습니다. 감사합니다. 정말 감사합니다. 어머니도 김순희도 울었습니다. 컨테이너에서 함께 있던 다른 사람들도 모두 살아남았습니다. 다만 그 남자 한 분만 한국 땅을 밟지 못했습니다. 일주일 후 우리는 비행기를 탔습니다. 태국에서 인천까지. 제 평생 처음 타보는 비행기였습니다. 창밖으로 구름이 보였고 하늘이 보였습니다. 정말 끝난 건가? 기내 방송이 나왔습니다. 곧 인천국제공항에 도착합니다. 어머니가 제 손을 꼭 잡으셨습니다. 우리 해냈구나. 네, 엄마 해냈어요. 비행기가 착륙했습니다. 한국 땅을 밟는 순간 저는 무릎을 꿇고 땅에 손을 댔습니다. 이 땅이 진짜인지 확인하고 싶었습니다. 진짜였습니다. 저는 정말로 자유로운 땅에 와 있었습니다. 한국에 온 지 6개월이 지났습니다. 하나원 교육을 마치고 저희는 서울 외곽의 작은 아파트에 정착했습니다. 어머니는 건강을 많이 회복하셨고 저는 편의점에서 일을 시작했습니다. 김순희는 다른 지역으로 가서 식당 일을 하고 있었습니다. 모든 게 꿈만 같았습니다. 따뜻한 집, 충분한 음식, 자유롭게 말할 수 있는 권리. 북한에서는 상상도 못했던 것들이었습니다. 하지만 완전한 행복은 아니었습니다. 밤마다 악몽을 꿨고 낮에도 불안했습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죄책감이 있었습니다. 어느 날 탈북자 모임에서 만난 한 분이 저에게 말했습니다. 아오지에서 오셨다고요? 혹시 채영이라고 아세요? 제 심장이 멎는 줄 알았습니다. 채영이.
제 어렸을 적 친구였습니다. 알아요? 어떻게 아세요? 그 친구가 작년에 처형됐어요. 뭐라고요? 당신 가족과 연루됐다고. 당신이 탈북한 거 알고 영인의 가족도 조사받았대요. 그 과정에서. 더 이상 듣고 싶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그분은 계속 말했습니다. 영희만 아니에요. 당신 동네 인민반장도, 당신과 친하게 지냈던 사람들도 다 연좌제로 처벌받았어요. 저는 그 자리에서 주저앉았습니다. 손이 떨렸습니다. 집에 돌아와서 저는 며칠 동안 밥을 먹지 못했습니다. 어머니가 걱정하셨습니다. 무슨 일이냐? 저는 어머니께 모든 걸 말씀드렸습니다. 어머니도 울었습니다. 내 잘못이에요. 제가 도망쳤기 때문에 영희가 죽었어요. 어머니가 제 손을 잡으셨습니다. 아니야, 내 잘못이 아니야. 잘못은 그런 체제를 만든 놈들이야. 하지만 저는 스스로를 용서할 수 없었습니다. 밤마다 영희 얼굴이 떠올랐습니다. 어렸을 때 함께 놀던 모습, 학교 갔던 기억, 마지막으로 본 그녀의 웃는 얼굴. 일주일 동안 방 안에만 틀어박혀 있었습니다. 편의점 일도 그만뒀습니다. 어머니가 문을 두드렸습니다. 밥이라도 먹어라. 엄마, 저 어떻게 살아요? 영희는 죽었는데 저만 살아서. 어머니가 방문을 열고 들어오셨습니다. 그리고 제 앞에 앉으셨습니다. 너 기억하냐? 컨테이너에서 죽은 그 사람. 저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 사람도 한국 오려고 했어. 자유를 원했어. 하지만 못 왔잖아. 그런데 너는 왔어. 살아남았어. 그게 무슨 의미예요? 살아남은 사람의 의무가 있어. 죽은 사람들의 목까지 살아야 해. 영희가, 그 사람이 아직도 북한에서 고통받는 사람들이, 그들이 원하는 건 내가 죄책감에 시달리는 게 아니야. 내가 이 자유를 누리고 증언하고 세상에 알리는 거야. 어머니의 말이 가슴에 박혔습니다. 며칠 후 저는 탈북자 인권단체를 찾아갔습니다. 그리고 제 이야기를 하기 시작했습니다. 숙청 명단, 도망, 두만강, 중국에서의 인신매매 위기, 컨테이너, 모든 것을. 처음에는 떨렸습니다. 하지만 이야기를 하면서 조금씩 마음이 가벼워지는 걸 느꼈습니다. 제 이야기를 듣는 사람들의 눈에서 눈물이 보였고 동시에 분노도 보였습니다. 이런 일이 아직도 일어나고 있다니. 우리가 뭘 할 수 있을까요? 저는 대답했습니다. 관심 가져주세요. 북한에 아직도 수천만 명이 고통받고 있어요. 잊지 말아주세요. 지금 저는 편의점 일을 다시 시작했고 주말에는 탈북자 인권단체에서 증언 활동을 합니다. 쉽지 않습니다. 여전히 악몽을 꾸고 여전히 죄책감을 느낍니다. 하지만 이제는 압니다. 제가 살아남은 이유가 있다는 것을. 영희를 포함해서 북한에서 희생된 모든 분들의 이야기를 전하는 것. 그것이 제가 할 수 있는 최선이라는 것을. 어머니는 요즘 동네 노인정에서 봉사활동을 하십니다. 북한에서는 평생 도움만 받으셨는데 이제는 남을 도울 수 있다며 행복해 하십니다. 저는 매일 아침 일어날 때마다 창문을 엽니다. 신선한 공기를 마시고 자유를 느낍니다. 그리고 생각합니다. 오늘도 최선을 다해 살자. 살아있는 것 자체가 기적이니까. 북한이 저를 죽은 사람으로 기록한 그날 역설적으로 제 진짜 삶이 시작됐습니다. 이제 저는 제가 원하는 삶을 삽니다. 아무도 저를 통제하지 않습니다. 자유롭습니다. 그리고 그 자유를 아직 얻지 못한 사람들을 위해 사용할 것입니다.